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아는 모임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야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이런 내용이 나왔다더라. 네. 그걸 봤더니 네. 이제 요지는 그거예요. 이제 사장님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건 반장에 4월 그렇죠. 16일자 나온 사건 반장 JTBC 네. 사건 반장에 나온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요. 그 얘기가 내용이 네. 뭐냐면 사장님의 시각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문제가 많다라고 네네. 하면서 기존에 이제 다른 직원에게 막 이렇게 성희롱성 그런 뭐 문자나 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네네. 그래서 피해자가 되게 여러 명이었는데 자기가 직원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돈을 대신 대납해주기도 하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워낙 사장님도 참다 못 참아가지고 얘가 더 이상 이제 같이 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빠이빠이를 하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송배를 하게 됐고 네. 근데 그 송배로해서 사장님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이 직원이 사장님의 와이프를 유사강간했다 라는 내용의 사건이 소개가 됐어요. 그 JTBC 사건 반장을 보면은 네. 그 준 유사강간 그러니까 유사강간을 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성 있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JTBC에서 나온 영상을 보면 그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 데리고 가서 뭐 무릎을 꿀리고 뭐 입속으로 뭐 성기를 집어넣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하더라고요. 뭐 얘기할 수 네, 있는 경찰관 앞에서 그걸 얘기하라고 하면은 얘기하지. 그것도 떱니다. 뭐 떨고 그것도 떨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기자님이 얘기하라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목격한 사람이 있다며? 네?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직원 한 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직원 B도 본인이 예를 들면 뭐 밖에 나갔는데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이 밖에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길래 나가보니까 화장실에서 뭐 쿵쾅 소리가 나더라.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그 사장님의 와이프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이제 하의를 벗고 있더라. 라고 하는 진술을 그런 정확히 얘기가 하고 나왔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JTBC 사건 반장의 그 뭐 PD라던가 작가도 그런 진술, 그 사장의 진술과 사장의 배우자의 진술, 그다음에 여직원 B의 진술을 청취했다고 한다면은 사실 진실이 거의 진실이겠는데? 라고 믿고 보도를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사건 반장의 내용을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네. 뭐였냐면 첫 번째 사실은 이 직원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송별회를 한다. 그렇지. 그것도 사장의 집에서 라고 하는 걸 저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 다음에 그런 직원에게 사실은 일한 지 별로 오래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 네네. 근데 사장이 돈도 수천만 원이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수천만 원을 네네. 빌려주고 그 다음에 대납한 것도 있다. 네네. 라는 내용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했지만 네네. 검은 머리 짐승에게 함부로 저렇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닌데 좀 의아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좀 하긴 했어요. 맞아. 과거부터 뭐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그쵸. 뭐 친한 친구라던가 그런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갑자기 뭐 수천만 원을 빌려준다거나 대납해준다던가 사실 그게 생각하기 어렵죠. 그 양반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충분히 자산이 있거나 갚을 능력이 확실한데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그런 거 없는데 일단 그냥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돈을 빌려줬고 안 빌려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데 그 유사강간을 했다는 그 주인공 유사강간을 범했다는 혐의 사실을 받고 있는 그 사람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사강간의 혐의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웃네? 그 선임한 네. 변호인이 네. 그 펜코에 네. 반박글을 올렸어요. 예. 그 사실은 이 사람이 유사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관계는 이렇다라고 변호인이 올렸는데 그 변호인이 주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올린 거는 굉장히 길고 깊은 역사가 있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2025년에 그러니까 한 뭐 4월 초경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중순경까지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일인데 과거에 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 글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야 이거 길어서 못 보겠다. 길들었죠.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의 그 사장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고용했다는 사람이 2024년 여름경에 이제 클럽에서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클럽의 삐끼로 근무하고 있었고 거기에 손님으로 와서 처음 알게 됐나 봐요. 그런데 2025년 2월 한 중순경쯤에 그 사장님이 본인이 운영하는 엔터 회사에서 BJ를 캐스팅한 역할의 실장으로 일할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해가지고 그걸 수락하고 그 사장과 일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려고 보니까 사무실 내에서는 그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좀 약칭을 해가지고 A, B라고 할게요. 남직원 A, 여직원 B. 이렇게 남직원, 여직원 해서 이제 A, B와 함께 숙식을 하면서 엔터에서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했다고 해요. 근데 너무나 이제 폭행하고 욕설이 난무했던 것 같아요. A가 조금 이제 남직원이었고 먼저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뭐 힘이 세고 뭐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뭐 B도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사건에 유사한 혐의점 받고 있는 사람도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온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온갖 뭐 잡일을 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A 그 남직원 A랑 다툼이 생겨가지고 A가 흉기를 들고 엄청나게 이 사건의 주인공을 엄청 때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몸에 막 뭐 멍이 들고 막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칼을 겨눠서 아마 살인미수인가 예, 그 혐의점을 가지고 고소가 돼가지고 직원 A는 피의자 신분으로 살인미수의 피의자? 그리고서 이 주인공은 피해자 신분으로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몸이 너무 아프고 조사를 받으러 갈 상황이 아니고 크게 다쳤다 보니까는 조사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 사건은 현재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요. 아직도 하고 조사를 받지 못하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엔 그 사장과 직원 A의 종용에 의해 가지고 네. 이 주인공이 작업 대출을 해보자. 그 주인공 명의로. 그러다 보니까 벽에 부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러니까 화가 났겠지. 사장하고 A라는 직원이. 잘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도 계속 감금하고 때리고 학대를 시작했는데 눈두덩이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막 시력도 잃을 정도로 눈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막 핸드폰도 여러 개 개통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대출을 받으라고도 종용을 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돈을 빌려라 라고 해서 계속 돈을 빌려서 그거를 착복해서 그 사장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 명의로 뭐 차량 외제 차량을 그 뽑아가지고 사장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여기 변호인께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한 4월 초순경에 그 A라는 남자 직원이 네. 어떤 흉기를 든 남고생하고 고등학생인가 봐요. 같이 와가지고 할 일 있으니까 같이 가자. 운전 좀 해라. 라고 해서 운전을 하고 갔는데 그 운전을 해서 간 장소에서는 그 사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금이 체불이 됐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던 전 근로자의 네. 집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근로자와 부모를 불러내가지고 그 나오니까 사실은 차량으로 납치해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그 현장에서 흉기를 가지고 무차별하게 구타했다고요. 그런데 현장에 A라는 직원과 남고생과 그 주인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걸려가지고 A라는 직원과 남고생은 체포가 되고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거고 의뢰인은 운전만 했다라는 사실을 진술해가지고 구속 상태까지는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잡하다. 예.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또 그 이후에도 사장으로부터 뭐 구타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한 시점이 지금 이 중간간이 발생했다는 그 날인 것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감금돼서 그 사장 집에 있는데 네네. 먼저 B라는 여직원이 함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B라는 여직원한테 예. 너도 A라는 직원이라던가 뭐 통해가지고 많이 맞고 감금돼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도망을 가자라고 제안했다고요. 근데 B는 무서워서 도망을 못 가겠다라고 거절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그 현장을 빠져나와 가지고 힘들게 막 도망쳐서 주변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파리바게트인가 하여튼 빵집 같은 데를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택시를 불러달라. 그러니까 애가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니까 눈두덩이가 다 내려오고 한쪽은 실명 위기고 온몸에 그 결과적으로는 갈비뼈가 한 5개 부러졌고 등뼈가 골절이 있고 네. 뭐 이런 상태였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딱 봐도 알 거 아니에요. 허름하고 뭐 이 사람이 다쳤구나. 그래서 택시를 불러줘서 택시를 타고 이제 그 주인공의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갔고 그때 당시에 핸드폰은 다 거기에 놓고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것도 있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사장이 고소를 한 거지. 유사강간을 내 배우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고 도주를 했다라고 그 신고를 해가지고
그 배우자의 진술과 함께했던 여직원 B의 진술을 따가지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도 그걸 믿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를 해서 피의자의 집에 와서 체포를 하는데 다음 날인가 와서 체포를 하는데 그 뭐 언론에 기자도 한 분이 같이 왔다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 제대로 대차게 제보를 해놓은 거지. 일반적인 사실 성범죄 피해자는 언론이 이렇게 대차게 제보를 잘 안 하죠. 왜냐면 좀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언론 플레이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자도 같이 와가지고 체포 영장 집행해가지고 이 주인공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찰 조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이런 얘기를 다 듣고서 그렇다고 한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거네요.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체포한 상태라고 해서 만약에 눈앞에 있는 그 피의자가 그 유사강간 혐의를 다 인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의 90% 이상이 구속영장이 뭐 발부가 안 되더라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경찰이 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전부 다 듣고 구속영장 신청 안 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내용이 되게 복잡한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네네네. 사장님이라는 분이 잠깐 일단 이 변호인이 올린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네네네네.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몰라. 근데 이 변호인이 이렇게 팸코에 올려놓은 사실관계가 지어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작가도 이렇게 짧은 순간에 지어내기는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네. 변호인은 아마 피의자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올렸겠죠. 네네. 근데 피의자는 또 자기 입장에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소스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사장이 그 고소한 그 유사강간 사건하고 겹치는 사건이 맞으면은 네. 누구와가 나는 정말 대차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네네네. 그 요 글이 올라오니까 업체 사장님이 요거에 대해서 반박 글을 또 올렸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거 한 3일 전인가 그렇죠? 22일에 올라온 22일에 올라온 글인 것 같아요. 네네. 사건 관계자의 내용은 기존 글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올린 글에 대해서 그렇죠. 그 항목에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은 그렇죠. 하나하나 반박되는 이제 사실관계를 네. 본인의 입장에서 네. 이제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죠? 그렇죠. 일단은 2024년 여름경에 강남의 클럽에서 알게 됐다. 이런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2025년 중순경에 사장으로부터 운영 중인 엔터회사의 BJ를 캐스팅하는 실장으로 일해달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당시에 엔터회사를 준비 중이었고 팀을 꾸려가지고 일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피의자는 클럽의 영업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건 맞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이게 쓸데없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네. 제안을 한 건 맞다. 내가? 아니 사장이 이게- 쓸데없는 거에 집중. 이게 제안한 거 맞다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사무실 출근에 AB는 숙직을 같이 하면서 근무했고 피해자는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숙소 생활을 하지 않았다. 네. 숙소 생활을 하지 않았다가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고 배치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엔터 사업은 하지 않았고 경업체만 운영 중이었다. 뭐야? 뭐야? 이거 뭐 반박 내용이 아니네. 여기는 뭐 그렇죠, 엔터사인. 그렇죠, 하네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반박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딱 들어맞는 반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제가 헛소리로 표현했는데 죄송합니다. 10일가량 근무한 시기에 사장이 B를 폭행하고 피의자에게 B를 사장 주거지로 데려오게 했다라고 이제 피의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B는 피의자가 데려온 직원이래요. 네. 그다음에 B는 이후에 피의자와의 분리를 요청했고 A에게 이간질하는 피의자의 녹취본도 확보돼 있다. 네. 당시에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피의자가 B를 욕하고 있었고 면담도 진행이 됐고 뭐 이런 확인서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네네. 일단은 뭐 확인서라던가 뭐 증거 영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기재를 해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게 뭐 그런 게 있나 보통 직원 몇 명 데리고 일하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꼼꼼하게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영상이라던가 뭐 자필 진술서 이런 걸 받아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장은 피의자에게 사장 집에서 거주하며 여러 일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사장이 피의자한테 너 우리 집에서 있어라라고 제안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네. 해당 주거지는 저와 일부 직급자만 알고 있던 곳입니다. 피의자는 B에게 수차례 돈을 빌렸고 갚아달라면서 저한테 요구했다. 해당 채무는 피의자에게 직접 갚으라 했으나 이 내용에 대한 말은 아니네.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생뚱맞은 이게 답변을 근데 쟤는 해명이 잘 안 돼가지고 최대한 해명을 이제 그대로 소개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해명을 하려면은 그 주장에 맞는 내용을 얘기하셔야지 해명이 되는데 이게 생뚱맞은 얘기를 하면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이 해명 좀 이상한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이 그러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면 A, B와 함께 숙식을 하면 사장 지시를 따랐다. 근데 당시에 A는 출퇴근을 했고 이게 뭐 중요한가? 이건 일단은 숙직을 같이 했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넘어가요. 사장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시켜서 구급차를
사게 하고 본인이 운전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피의자가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요청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요청을 하니까 사장이 차량 담보를 조건으로 지급을 한 것 같고 관련 출금 내역하고 사실 확인서 목격자를 확보했다. 근데 출금 내역은 어차피 2천만 원을 줬다는 건 맞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차량 담보를 조건으로 지급을 했느냐 아니면 사장이 피의자에게 시켜가지고 했느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서하고 목격자가 있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 관련해서는 이제 누구 명의로 어떻게 구매를 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득이 누구한테 귀속됐는지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2천만 원 현금으로 피의자가 요청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차량을 뭐 구매했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얻은 이익이 전부 다 2천이고 그걸 피의자가 다 가져갔어. 그러면은 사실 사장이 이제 해명이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명이 좀 모호한 거 보니까 사장이 본인이 가져간 돈도 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니 그건 아니지. 피의자가 2천만 원 현금 요청해가지고 차량 담보를 조건으로 지급했다잖아요. 근데 이게 차량이 피의자 명의로 뽑은 차량인 거 아니에요? 그러네. 사장은 피의자에게 캐피탈 대출시켜. 그 예를 들면은 야, 피의자가 자기 명의로 고급차를 자기 명의로 사게 했대잖아. 샀어. 그럼 피의자가 2천만 원 필요하다 그래. 피의자 너 캐피탈에 가서 2천만 원 빌려 해서 피의자 명의로 빌려면 되잖아. 사장이 중간에 껴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 근데 뭔가 이제 껴가지고 본인도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의심이 시작되지. 그건 조금 모르겠다. 그지? 네. 사장은 피의자에게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서 네. 대출 작업을 하자고 했다라고 이제 피의자가 주장했는데 네네네. 사장님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피의자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개통한 거고 입금 내역이랑 어머니가 준 돈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일단은 피의자는 사장이 개통하게 했다는 건데 사장은 피의자가 요청해가지고 개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휴대전화가 다수의 휴대전화라서 뭐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대여섯 개 될 텐데 이걸 필요에 따라 개통할 수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좋아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피의자가 A가 피의자를 폭행해가지고 경찰 사건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이 있었나 봐요. 네네. 사장님 주거지에서 발생한 것 같고 네. 직접 신고하고 CCTV 영상 제공도 협조했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네. 그다음에 사장이 피의자를 데려가서 돌봐주겠다고 했다라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 사장님이 피의자에게 병원에 갈 건지를 물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피의자가 안 가겠다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동했다. 난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요? 왜 그러냐면은 뭐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이거 뭐 죄명이 뭐 살인 미수라던가 뭐 상해 정도만 되더라도 되게 뭐 후디를 맞은 상황일 거 아니겠어요? 몸에 멍도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데려가서 혹시라도 어디 부러진 데 없는지 확인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피부 뭐 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 아플 수도 있는데 뭐 물어본 다음에 병원을 안 가겠다고 해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실제로 그렇게까지 많이 안 다쳤을 수도 있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피의자의 주장이 다 맞는 건 또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지. 왜냐면 여기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굉장히 후디를 맞아서 크게 다쳤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해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가 감금 및 감시당하면서 휴대전화를 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사장님은 작업 대출 시킨 적 없고 그 다음 피의자가 사장을 사칭해가지고 외상까지 받았다. 그 다음에 홈캠은 아기 전용으로 감시가 불가능하며 목격자 진술도 있다. 일단은 감금이나 감시한 적 없고 작업 대출 시킨 적 없고 그래요. 그죠? 홈캠은 당연히 감시하려고 설치해 놓은 건데. 그 다음에 피의자가 네. 폭행하고 금전 요구를 주장한 거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휴대폰을 탈취하거나 한 건 없었고 오히려 피의자가 돈을 빌려서 갚겠다고 수차례 얘기했고 기한을 충분히 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분의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피의자가 사실은 그렇게 막 넉살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잘 일을 했고 개인적인 목적에 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그럴 만한 성정의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댓글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때 나한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매몰차게 거절해가지고 조금 뭐 미안하거나 아쉬운 마음에 이 댓글을 남기는데 피의자는 뭐 그때 당시에는 무난했고 이렇게 막 돈을 빌리고 뭐 빚을 지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뭐 이런 진술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사실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뭐 당연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 피의자가 갈비뼈 5개가 골절됐고 그다음에 시력 손실을 입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력 손실 주장은 당시 CCTV 등 정황상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영상과 진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본 댓글에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지만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지금 피의자 주장에 대해서는 네네네. 갈비뼈 5개 골절하고 시력 손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왜 사장님은 시력 손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냐? 그럼 갈비뼈는 어떻게 된 거냐?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요거는 궁금합니다. 갈비뼈뿐만 아니라 등뼈에도 골절이 있다고 여기 변호인 여기 해명서에 써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갈비뼈 부러져 보셨어요? 넌 부러져 봤나 보지? 네, 저는 금이 한두 번 갔었어요, 갈비뼈에. 그러니까 금이 가지?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싸우고 다녀요? 하나 갈비뼈 하나에 금이 가면은 숨이 안 쉬어지지 않아요? 숨은 서지는데 좀 불편해요. 그다음 그쪽 팔을 움직이는 게 불편합니다. 그럼 5개가 골절돼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아프겠네요.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아픈 사람이 되고 좀뭐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병신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갈비뼈 5개 골절이 되면 여기 붕대를 팅팅 감고 있지 않는가요? 병원 안 갔대잖아. 근데 병원 안 간 상태에서 갈비뼈 5개 골절된 거를 그대로 남겨두면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병자야. 그러니까 활동 못하네. 네. 누가 봐도 병자예요. 그렇구나. 왜냐면은 그냥 가서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간에 그냥 가슴을 톡 쳐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명전세 한 개만 돼도 명전세를 존나 하고 싶다 뭐. 네, 근데 5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요. 어쨌든 지금 갈비뼈 5개 골절에 대해서는 그래서 변호인이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갈비뼈 5개 나가고 눈탱이가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유사관관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피의자에게 강요해서 운전시켰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무시하고 갔다. 그 다음에 시력 손실 주장도 CCTV 등 정황으로 봐서도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손가락 반응으로도 사실이 아니다. 즉 이제 손가락 반응까지 본 거네. 뭐딘가 아프니까 지금 손가락 반응을 본 거잖아요, 그죠? 손가락 반응이라는 게 꼭 의료진이 하는 꼭 그게 아닐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손가락 반응을 봤다는 거 보니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나 봤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아니래요. 넌 자꾸 왜 내가 사장님 저기 반박해주는데 가지 말라고 했으면은 뭐 못하게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갈비뼈가 5개 나갔으면은 가서 한번 탁 치면 못 갈 텐데. 그래요. 갈비뼈가 나갔으면 가기가 힘든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고등학생이 전 직원을 폭행했다. 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전 직원이 이제 사장을 상대로 임금 체불에 관해서 뭐 노동청에 신고했다거나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했는데 노동청 신고 이력은 없습니다라고 한 거 보니까 임금 체불의 문제는 있었던 것 같네요, 그죠? 노동청 신고 이력은 없다는데. 그러니까 임금 체불로 이제 좀 갈등이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네. 뭐 얘기가 없네요, 그거는. 네네. 그 다음에 해당 사건으로 피의자도 공범으로 입건됐다. 지금 요건 맞는 얘기 같고. 그렇죠. 피의자가 사장의 폭행으로 탈출을 결심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장은 일정상 혼자 바빴고 당시 B와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뭐라고? 피의자가 사장의 폭행으로 탈출을 결심했다라고 주장하는 탈출했던 그 시점에 사장은 일정상 혼자 바빴고 A 아니야? B와 술자리에 있었다. 이건 뭐 좀 이상해. 이건 좀 약간 사장이 같이 있다가 다른 직원과 나가고 그때 당시에는 여직원 B와 사장의 배우자 그리고 주인공이 있었다는 건데. 조금 딴 얘기네요, 약간. 그죠? 차량 지분의 1%를 양도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1%는 피의자가 제안한 것이다. 이게 1%의 지분 양도로 인해 가지고 누구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죠? 실제로 1% 지분 양도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피의자가 B에게 탈출을 제안했으나 혼자 도주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B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고 허위 일시에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류를 작성했다. 그건 서류까지를 어떻게 작성해 놨지? 이거는 아직 이제 뭐 증언을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법정 증언을 한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관련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다거나 내지는 뭐 사실 확인서 같은 걸 쓴 게 있겠죠. 우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꼼꼼하신 양반이네. 그지? 그다음에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해당 날씨와 시간에 택시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는 이거야말로 진짜 이건 뭐 이상한 말씀을 뭐 이해를 전혀 할 수 없는 이제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태풍이 불어도 뭐 운행할 사람은 운행하시죠. 저는 뭐 그죠? 실제로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도망 나와서 몸이 이제 갈비뼈가 부러져 있고 등뼈도 골절돼 있고 눈도 잘 안 보이니까 근처 빵집에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고 거기 있는 사장님께서 이제 택시를 불러주셨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최대한 일단 중립 기여를 박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후의 내용을 얘기하신 걸 보면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사장님 쪽에서는 모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당시에 지금 유산간의 피해자죠. 사장님의 와이프는 임신 중이었나 봐요. 근데 이 글을 쓰신 당일에 유산하신 것 같아요. 이게 4월 22일 글이죠, 그죠? 4월 22일 유산했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와 함께 살인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이 살인 혐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유산한 그 태아에 대한 살인 혐의일까요? 아니죠. 점점 답답해지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표현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살인이라는 거를 법률상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립된 이제 법원의 판결례라든가 그걸 모르시니까 살인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사실 뭐 인정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법리상으로 요거는 살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여기까지가 지금 분쟁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마지막 얘기가 있어요. 피의자 측 변호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네. 법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법에 따라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네. 피해자에 대한 이번 행위는 명백한 보복이다.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정말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해명글이 막 오가는 상황에서 JTBC 사건 반장이 욕을 좀 처먹고 있어요. 왜요? 팩트 체크 제대로 안 하고 보도를 했다. 지금 한쪽만 본 거 아니냐? 조민근 변호사님도 이거를 방송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촬영하기 전에 저한테 몇 차례 말씀 중이고 중립기가 박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팩트가 이런 거라고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저런 거라고 얘기해냈다가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 주셨지. 그렇죠. 하지만 JTBC 그 사건 반장에서는 분명히 사장 측 진술만 사장이라던가 그 배우자 내지는 그 소속 직원 얘기만 듣고 구성을 해가지고 방송을 쫙 내보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심지어 JTBC 방송에 제보를 했는데 이 피의자의 실명을 언론에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사장님이 기자들이라던가 작가들이 실명을 알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방송에 나갈 때 모자이크가 되었지만은 이 피의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게 피의자가 맞나요? 뭐 피의자 얘기할 때 피의자의 사진이라고 나왔고, 네, 피의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 지인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피의자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뭐 같이 클럽에서 일하다던가 클럽에서 일하다가 저 사장의 제안으로 저쪽으로 갔지라고 그런 걸 알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지인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 사진 보면 따갈지. 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댓글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일단은 JTBC에서 그런 얘기가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피의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또 사장님도 반박글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뭔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일단 피의자는 명확하진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상관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근데 여기는 일단은 유상관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사장님의 아내가 지금 유산했다. 아마 이제 유상관이나 이런 범죄 피해 충격에 의한 것이겠죠. 그리고서 제가 또 여기 그 변호인의 답변에 방점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변호인이 쓴 글은 그 주인공과 직접 상담을 해가지고 본인이 경험한 일을 스토리 구성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변호인이 쓴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 사실관계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해명글에서는 스토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해명글은 이 스토리 구성한 내용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사실은 이렇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성이 다르죠. 그런데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진짜 억울한 사람은 정말 이 사건의 시초 단계부터 왜냐면 법률상 유불리를 모르고 이거를 반박해야 돼 안 반박해야 돼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꺼내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런 글 올리는데 그냥 여기서 즉 나는 영상 증거가 있고 요거 사실 아니다. 나는 영상 증거가 있고 요건 사실이다. 이렇게 안 올리고. 그렇죠. 일단 그냥 막 빠바바바바바 올립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이 변호인이 올린 글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다음 주 중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 실제 주인공 있죠. 이 사건의 주인공 인터뷰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요? 인터뷰 영상을 실제로 모셔다 놓고 제가 모시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주인공이 있는 장소로 가가지고 인터뷰를 따가지고 그 영상을 그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물론 뭐 얼굴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그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모자이크를 하고. 주인공 누군지 수배할 수 있어? 아니 당연히 수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한번 인터뷰 영상을 올릴 테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 사장님께서도 혹시라도 훨씬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가 머릿속에 있으시고 이거 관련해서 충분히 모든 걸 다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은 근데 저희가 한번 충분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 변호사님이 그 변호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방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있잖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방점을 든 게 아니라 이 변호인이 올린 이 스토리 구체적인 스토리에 방점이 주안점을 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변호인은 실제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장님은 일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올린 글에 대해서 번호를 딱 매기니까 그 번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분은 일반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런 얘기가 아까 이런 얘기 계속 했지만 이거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도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기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일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데 내가 또 여기 스토리라인에 그 주인공의 스토리라인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해명글에 정작 본인이 크게 피해를 입고 머릿속에 아로 새겨지고 각인이 빵빵 될 수밖에 없는 유사강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 유사강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건 자 봐봐요. 이 여기에서 피의자가 1번부터 쭉 붙여가지고 쓴 내용을 보면 유상간을 했다 안 했다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여기 1, 2번 붙여가지고 쓸 때 이건 없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와이프는 임신 중이었는데 4월 22일 날 유산했대. 이런 얘기는 결국은 우리 아내가 유산을 당한 거 맞다 라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임신을 했다는 거 알았다는 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임신 사실이 그 진료 기록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산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진료 기록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죠.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임신 중이었고 유산했다는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유산간으로 신고가 된 상태인데 여기선 유산간 없었다고 하는데 없었다고 하면 아예 거짓말이니까 그런 얘기가 필요 없는데 와이프가 현재 유산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범죄 피해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들리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이 유산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당했다라는 얘기를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산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럴 거면 왜 유사관에 대해서 안 했다 라는 번호를 따로 따서 여기 쓰지 않았냐. 피의자가. 여기가 쓰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해명이 없는 거다. 그렇지. 이 번호대로 따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핫이슈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펜코라던가 DC, 그다음에 그 보배드림, 보배드림, 인스타. 그죠?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데서 활동하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궁금하시다고 한다면은 이 영상 하나 보면 싹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재빠르게 한번 여기 이 사건의 주인공 과연 정말 진실일지 한번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 조금은 저희가 변호사인만큼도 감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장의 입장에서 또 물어보면 또 말이 꼬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번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 사건만큼은 한 번 더 후속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시죠. 오늘 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